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민을 가르치는 정소연입니다.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24학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25학년도에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25학년도 대비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계획 같은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유명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유명한 시험이 여러분들 이제 고시 빼고 유명한 시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는 거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제일 유명하죠. 네, 중요하고. 근데 시험들 같은 거 좀 특이성을 보면은 고시들도 되게 다양해요. 뭐 5급도 있고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물리 그러니까 전공적인 것만 치면 되게 다양한데 고시 시험들은 연구가 안 됐어요. 왜냐 폐쇄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고 강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도 좀 길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그런 이제 책이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 자체도 있죠. 근데 임용시험만 이제 말을 하면 임용시험 자체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책을 찾아보시면은 평가원에서 당연히 제시하는 시험 자체 없죠. 기출문제들만 오픈하는 걸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강사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공책을 기반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투트랙으로 이제 나눠질 텐데 일단 시험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우리가 뭐를 이제 적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임용시험 같은 경우 보면 일단 교육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시간 정도 보죠. 그래서 20점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과결혼하고 이제 전공이 세트로 A, B 해서 나눠져 가지고 얘 같이 봐요. 이거 시험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인데 소수점 100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채점을 해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주관성이 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교육학은 소수점이 나오고요. 과결혼하고 전공은 3인이 동시에 채점을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맞춥니다.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이런 풀이 같은 경우는 또는 이런 답 같은 경우는 맞았다 이렇게 합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전공이 실질적으로 맞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채점을 했는데 100분의 답이 만약에 4분의 1인데 약분을 이걸 잘못 봐가지고 이걸 틀렸다가 하면 맞는 답인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익스포넨셜이라다가 뭐 로그 2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채점자별로. 실질적으로 맞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채점자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과결혼하고 전공 같은 경우는 얘는 1점 단위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출제 오류가 없지 않은 이상 가채점하고 그 다음에 거의 점수를 똑같이 받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주최를 하고요. 평가원에서 이제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 해 이제 걸르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출제를 해요. 문제 셋을 정도 만들거든요. 한 23개 정도 23문항을 우리가 푼다 하면은 그에 조금 더 많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필터링을 하거든요. 3주 정도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역학, 전자기, 양자 이게 3대 과목인데 그리고 파동광학, 열미통계, 현대물리 이렇게 골고루 출제를 해요. 어떨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역학이 4문제, 전자기 4문제, 양자 3문제, 그다음에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무난하게. 근데 필터링이 당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역학이 5문제가 나와버릴 수 있어요. 다른 파트에서 하나가 죽어버리고 뭐 현대물리 하나가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양자가 4-5개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게 좀 갈라지긴 하는데 대부분 큰 틀에서 3대 과목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2문제 베이스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평가는 없고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실제로 치러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야지 내가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 수능만 봐도 그렇죠. 국가적인 시험인데도 수능만 봐도 어떨 때는 극악으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능도 그런데 예? 임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널뛰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1회 예, 총 하면은 6월 그 예비 모의고사까지 보면은 11회 정도를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과결론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A형 12개, A형이 전공만 보면 얘가 12개 보고 B형이 11문항 보죠. 그래서 얘를 90분씩 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90분을 줘요. 그래서 시간을 나눠보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한 7, 8분 정도 안에 해결을 해줘야 돼요. 답 쓰는 시간까지 좀 포함을 하면. 근데 이게 7, 8분이 은근히 빨리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를 읽어야 되고, 전개를 내가 아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문제를 탁탁탁탁 바로바로 풀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전략 싸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 8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답형이라고 그랬는데 기입형하고 단수 서술형이에요. 임용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때 보이는 뭐 보이시오 이렇게 길게 증명하시오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대비법, 그러니까 시험이 객관식형이냐, 그 다음에 그 기입형이냐, 서술형이냐, 완전 서술형이냐에 따라서 대비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범 답안은 비공개를 해요. 이게 조금 저도 불만이긴 한데, 왜냐면 출제자가 모범 답안이 틀렸을 때, 그러니까 채점표를 이렇게 채점자들이 자기가 해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들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는 걸 보고 채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답이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 그 과정 자체가 공개가 안 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제가 19년도에 왔었는데 18년도에 시험을 치렀던 19년도 그러니까 A형 3번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오류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딴지도 걸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릴지 그 다음에 이거를 조절을 할지 이게 피드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범 답안은 근데 이거는 못 이깁니다. 예, 이미 판결이 계속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법적 싸움으로 걸어도 지금은 거의 100%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범 답안은 서술적인 거, 객관식을 제외한 국가시험 모범 답안은 비공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뭐 가채점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좀 나오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시간적인 거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통합 모의고사 올해는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이거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60분, 90분 이렇게 맞춰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40분씩 쉬는데 올해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것도 다 맞출 거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교육학만 빼고 전공하고 전공 A, B 같은 경우는 과결론하고 이걸 다 똑같이 배울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예,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물리 전공 같은 것만 보면 전공 A만 교육학 빼고 과결론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보면은 전공 A, B 같은 경우는 기입형이 4문항 그다음에 여기에 2문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물리만 하는 거예요. 물리. 여기에 이제 과결론 같은 경우 3문항씩 껴 있어요. 예, 그래서 9개 해서 12개가 되는 거고 8개에서 3개 추가돼갖고 11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험이 좀 형태가 바뀌어가지고요. 물리의 6문항이 기입형이 다 가 있어요. 예, 과결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리교육론이죠.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입형이 사라졌어요. 예, 그런 시험 셋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이 다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을 뭐 간혹 있을 수 있죠. 시험 보시면 모의고사 보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되게 특이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전공 56점 만점인데 80점이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시험이 80점인데 과교로 24점이고 전공이 56인데 여기서는 거의 만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공 자체에서는 정말 잘 보면은 한 50점 정도 나와요. 예. 뭐 좀 쉬우면 50점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공에서는 만점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뭐 먼저 풀어야 될지 나중에 풀어야 될지 이게 좀 중요하니까 그런 그 전략 그냥 순차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거 풀고 풀 수 없는 거는 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넘어가지 이렇게 전략을 짜버리면은 시험 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답안지 양식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A형만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어차피 B형하고 비슷하니까 얘는 기입형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답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어보면 답안지 작성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이 뭐 3MG로 할까요? 3MG가 있고 2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0점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 부호를 제외한 다른 거를 쓰면은 채점 자체가 안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써주시고 단위 같은 거 무조건 잘 써줘야 돼요. 단위 문제. 예를 들어서 뭐 1A다. 그 다음에 뭐 3줄이다 하면은 단위 문제는 단위 없으면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순서대로 조금 써주셔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입형에는 절대 풀이를 쓰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가 19년도 7월에 왔었는데 기입형의 답을 쓰시는 분들이 30%가 넘어갔어요. 그 말은 시험을 정말 개판으로 치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과목도 이제 수강생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이제 검토 채점 말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검토 감독이죠. 그거를 갔는데 엄청나게 빼곡히 기입형에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강사분들이 좀 안 잡아주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물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떠드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보면은 아예 없었고요. 네. 그리고 서술형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는 기입형이고요. 기입형 있고 이렇게 4점으로 돼 있는 거는 2점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기입형이고요. 4점으로 돼 있는 거는 기입형 플러스 믹싱이 돼 있죠. 그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형. 그건데 서술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조금 잘 생각을 해보면 해보세요. 한 문제에 이 답안지를 쓰는 시간을 고려를 해야죠. 당연히 채점 내가 문제 푸는 시간만 90분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풀고 옮기고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90분에 서술형에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빼곡히 적잖아요. 전공 말씀하는 거예요. 뭐 가계론 같은 경우는 글로 몇 줄 적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공을 내가 푼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문제 적을 때 최소한 몇 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한 문제당 예를 들어서 30초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기입형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A형을 보고 그 다음에 B형을 보는데 여기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제가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전공만 말하는 거예요. 과계론 제외를 하고. 네, B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2문항 나오고요. 네, 근데 총 전공이 9문항 나오고 여기가 8문항 나오면 여기에 5개가 들어가고 여기 6개가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얘는 기입형 플러스 풀이 과정이니까 약간 서술형이죠. 완전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시간을 벌어주면 5분, 6분 거의 이 정도를 벌어줄 수 있어요. 예, 그냥 그런데 내가 그 시험이 어떻게 채점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만 알아도 남들보다 5분, 6분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5분, 6분이면은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고 한 문제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85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80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90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당연히 불만이겠죠. 왜 나는 이 시간이 이거밖에 안 주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 왜 나는 90분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똑같구나. 다 시험이 90분이구나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답 쓰는 시간을 충분히 아껴가지고 시험에 풀이하는데 그다음에 검토하는데 온전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답안지 작성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점수를 받는 건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이게 시험 지로 점수 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받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점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점수를 잘 받는다는 그 발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채점자가 요구하는 걸 써줘야지 아무리 길게 쓰더라도 요구하는 게 없으면 0점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임용시험 문답 형식은 구하시오, 그 다음에 뭐뭐로 구하시오, 쓰시오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풀이 따위 안 봐요. 그냥 얘가 답이 맞았는지만 보여. 그래서 찍어서 맞아도 맞아요. 아셨죠? 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는 건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과 함께 그러면 도대체 점수 배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풀이니까 내가 풀었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적어줘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풀이 과정과 함께 1점이 되고요. 구하시오 답에 1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답을 풀이 과정을 뭘 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풀이 과정은 계산을 안 봅니다. 알아두세요. 풀이 과정에서는 풀이 과정과 함께죠. 이게 서술형이라 치면요. 구하시오는 답을 보고요. 풀이 과정은 뭘 보냐면 핵심만 봐요. 알겠죠? 포물선이라고 치면은 뭐 포물선에 우리가 이제 벡터 분할 해가지고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양자역학에서 확률 같은 거 구하면 확률의 정의라든지 이 핵심을 보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핵심을 적죠. 핵심을 적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답을 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피가 정해져 있는데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언제 면적이 뭐 최대가 되느냐 뭐 어떤 값이 최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거일까요? 속력이 고정될까요? 물리로 와볼까요? 속력이 고정이 됐는데 언제 날아간 거리가 최대가 되느냐 하면은 속력에 대해서 날아가는 거리 해가지고 얘가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돼 있으면 변수가 세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리를 r 세타를 해가지고 미분해 갖고 0 나오는 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산수예요.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이 산수고 그럼 답을 내겠죠. 언제 뭐 얘를 물어보느냐 그러면 세타가 몇 도냐 뭐 30도냐 45도냐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R이 그에 대해서 R 값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를 적어주더라고요. 네, 내가 계산을 했다 나는 찍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배점 자체가 없어요. 이거 적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걸 적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긴장한 상태에서 꼼꼼하게 저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소비되는데 이 배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핵심 적고 답 적고 한데 그러면은
막상 보면은 별로 적은 게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도 자꾸 적어야지 점수를 받는다는 이 심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훈련시켰더니 가채점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 예를 들어서 90점 언저리 분들이 다 점수를 제대로 받아갔습니다. 예,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답쓰는 훈련도 조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세히 써주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거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시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파장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되고요. 그런데 간격을 세타와 람다로 구하면 세타와 람다 외에 문자가 있으면 안 돼요.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세타와 람다로만 나타내야 돼요.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할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 관계죠.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x가 코사인 세타고요, y가 사인 세타예요. 그런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y를 x로 표현하느냐, y를 세타로 표현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네, y는 세타로 표현하는 거 따라오셨죠? 아니면은 이거를 만족을 하면 y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건 뺄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루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로 표현하면 이걸 써야 되고요, y로, 그러니까 세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지 않냐? 근데 만약에 x로 표현하면 이게 정답이고요, 이걸 틀려버립니다. 세타로 표현하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답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소하게 1.1점씩 깎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점수가 몇 점에 몰려 있어요. 한 2, 3점에 몰려 있는데 이거를 되게 사소하게 버리시더라고요. 계산 실수해서 조금 실수를 하고 답 쓰는 거를 에이 맞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뭘로 이거는 미리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문제를 풀면서 항상 제가 많이 언급해 드릴 테니까 뭘로 구하라. 올해 같은 경우도 출제자가 조금 낚아가지고 어떤 게 있었냐면요, 라그랑지 안에서 진동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고유 진동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방 아주 쉬운 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하면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써요. 이거 각진동수거든요. 네, 그래서 각진동수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고유진동수 쓰라 했으니까 고유진동수는 F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냐? 실수가 아니죠. 실전에서 하는 실수는 다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난 맞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실수가 내가 이거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려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 틀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포하고 가는 그런 상태는 실수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뭐 산수 실수 2분의 1을 내가 뭐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2를 냈다, 이거는 실수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하게 미리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주의하라고. 그리고 보시면 뭐 기전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러면 기전력의 유도 기전력에 대한 뭐 핵심 이거 정의가 있겠죠. 그것만 정의하시고 답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막상 전공의 답을 풀이를 보면은 정말 간결해요. 네? 별로 쓸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시험을 빼곡히 채워야 된다는 이 발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점인데 답 쓰고요. 유도 기전력의
얘는 핵심적인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답 적어주시고 방향 적어주시고 방향이 반시계거든요. 그래서 몇 줄 안 돼요.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적어준다는 발상을 버려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때 1차 합격자거든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올해는 28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임용 평균 1차 합격률이 한 20%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죠. 지역별로 다른데 1.5배수를 뽑으면 경쟁률 대비 보면 임용 평균 경쟁률이 한 5에서 6 정도 6대 1 되거든요. 네, 지원 비율 해가지고. 그래서 1차를 뽑으면 많게는 한 30%, 한 25% 정도 넘어가고요. 좀 적은 데도 있겠죠,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 막 9대 1, 10대 1 넘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1.5배수를 뽑으면 평균 20%. 그러니까 아무나 100명을 앉혀놓고 가르치면 그지같이 가르쳐도 20% 정도는 나온다 소리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집단적인 거를 끌어올려가지고 하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가르쳤을 때 1차에 50%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점점 이렇게 점점 오르고 있죠. 근데 이유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5년 연속 동일 문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똑같은 문항이다. 이런 문항, 뭐 좀 러프하게 보면은 상당히 많지만, 이거는 너무 똑같다. 그 문항을 항상 해마다 다 똑같이 나왔어요. 필터링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다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5년 연속 다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 상승률이 10에서 20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강생 왔을 때 작년 대비 그런 난이도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그때 다른데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막 50점, 60점 오르신 분도 있고요. 뭐 이제 과락 맞았는데 대폭 상승하신 분들 있고 그 다음에 3, 40점도 꽤 되고요. 그래서 점수 분포들 같은 걸 좀 보면은 상당히 중하위권 이게 처음에 이제 딱 와서 보면은 공부를 하기 전에 당연히 공부를 해서 상위권만 받으면은 받기가 웃기겠죠. 상위권만 다 받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배치가 되면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을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키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네, 작년에서는 평균이 한 이게 제가 알기로 78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직강생 거의 대부분이 네, 1차에서 뭐 스터디한 인원들도 보면은 막 자기 대부분 다 합격해가지고 이거 조금 그때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여기 1차 아쉽게 떨어진 분들이 한 5명 되거든요. 그래서 어때 보면은 80%를 한번 넘겨보고 싶은데 자 볼게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은 뭐 이게 합격률이 좋고 이렇게 되느냐면 뭐 이런 뭐 누가 소문을 그지같이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잘하는 애를 뽑냐? 원래 잘하는 애를 뽑으면은 입시 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잘한 애들만 오거나.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물리에 저는 과락을 맞았어요. 그냥 시험지만 쳐다만 보고 왔던 학생들도 뭐 50점씩 오르고 40점씩 오르고 하는데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할 건지는 기출 보고 내요. 교수들도 시험에 갔을 때 당연하겠죠. 임용만 계속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출제진이 바뀌어요. 그리고 고시 시험 같은 경우는 3년 연속을 못 냅니다. 3년 연속 냈으면 다음 해에는 못 내요.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이 자녀분들이 이 시험을 치면은 그 해 안 돼요. 네. 그래서 교수들도 기출보고에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 거냐. 그리고 심지어 기출에서는 한 20% 이상, 많게는 30%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출 분석하고요. 집단 특이성 파악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근데
뭐 학벌이냐 뭐냐 이딴 걸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물어봐 버리면은 심리적으로 네, 이 강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를 연구 결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똑같은 집단이었는데 A, B 집단이었는데 강사한테 A 집단이 더 뛰어난 집단이고 B 집단이 떨어지는 집단인데 라고 거짓말을 쳐서 결과를 봤더니 이거를 서로 바꿔서도 봤더니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강사의 기대치,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특이성만 파악하지 학생들의 어떠한 뭐 학벌이냐, 그 다음에 전공 성적을 잘 받았냐 이거에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냐? 처음에 미니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 질문 수준이라든지 이거 보고 파악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되겠다. 강의 같은 경우는 집단을 분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겠죠. 정규 분포가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상위권이라 치고요. 여기가 중위권이라 치고 여기가 하위권이라 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유는 왜냐면 강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야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커싱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불만이 나옵니다. 쉽게 하면은 상위권들이 당연히 이렇게 뭐야 이거 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이 떨어진 학생, 내가 만약에 뭐 물리를 가르치면 중력 가속도가 뭔지부터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용을 왔는데 그러면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임용에 맞는 걸 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 미방을 푸는데 막 프리급수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와 뭐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학생은 이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극소수만 따라올 수 있는 강의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다 따라올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해버리면은 이게 1년 안에 그러니까 강의가 안 끝나요.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데 저 어디를 맞추고 있냐면 30-40% 정도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0% 정도 이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여기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인 면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물론 이제 뭐 집단 실습 파악하고 효율적 강의 계획을 짜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어떻게 상반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문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의고사라든지 매트를 볼 것이며 이건 다 제가 짜는 거거든요. 학원에서 뭐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강사가 일주일에 강의를 몇 시간 몇 회 할 건지 그 다음에 1년 스케줄이 어떻게 될 건지는 강사가 다 자율적으로 짜게 돼요.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잘 짜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해마다 좀 이 특이성이 좀 바뀌어요. 임용이 형태 전년에 뭘 냈으면은 올해를 뭘 낼지 그 다음에 어떤 문항이 필터링 다 하고 어떤 문항을 포커싱을 맞출 건지 이런 걸 해서 저는 이게 작년에 요렇게 이거 데이터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연습장 같은 경우를 안 해놨는데 제 연구할 때 노트는 연습장을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100페이지짜리를 1년에 한 2-30권 쓰거든요. 네. 가끔 이제 A4라 뭐 이것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주로 밥 먹고 하는 일이 연구죠. 그래서 연구가 안 되면은 그 문제 퀄리티가 나아질 수 없어요. 네.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은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물결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공만 보면요. 어떤 식으로 강의가 흘러가냐면 저는 1월부터 7월까지는 기본 강의거든요. 기본 강의인데 얘는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역학, 전자기, 열통, 양자,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이거를 배워요. 그래서 이 임용에 필요한 게 어떤 카테고리의 문제, 어떤 카테고리에서 내 핵심을
어떤 거를 끄집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 기본기랑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물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테크트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문제를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기본기와 시야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눈높이에 따라서 정말 쉽게 풀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정말 어렵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시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1월부터 7월까지는 그리고 뭐 나는 뭐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딱 놓는 순간에 일반 물리나 역학이나 뭐 전공 아무거나 3개월 딱 놓으면은 한 반 까먹어 버립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다 엄청나게 빠르게 휘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놓는 순간에 엄청나게 빨리 까먹는다.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일반 물리 공부하고 심화역학 공부하고 이거 놓고 한 5월, 6월 되면 이게 앞에 다 까먹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여기 기본기와 시야 확보. 그러니까 이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충분히 복습만 잘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막 엄청나게 많이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뭐 시중에 문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 계획이 틀어져요. 네? 복습 이 양이 줄어버리거든요. 네, 이것저것 하게 되면 불안하니까는 알겠는데 그게 시험을 빨리 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많이 보면 돼요. 뭘 많이 보냐면 쓸데없는 걸 계속 많이 보면 돼요. 전공책 보고 뭐 보고 계속 많이 보면 돼요. 그러면 강사가 개입할 그게 없겠죠. 왜냐하면 시중에 전공책만 다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전에서는 8, 9, 10, 11이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일제 응용이죠. 여기서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이런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요 실전 응용력, 예, 요거를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이에요. 전략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제가 왜 많이 내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차 방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2차 방식 문제를 100문제를 랜덤으로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모두 다 만점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반 풀다가 종쳐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험적인 거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한 4, 5번쯤에 킬러 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4, 5, 6번 중에 근데 그거를 한 20분씩 잡고 있어요. 30분씩. 그러면 그 시험은 개망할 확률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문제, 비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10분 이상이 넘어가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20분이면은 내가 두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에 이 한 문제를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4점을 받았다도 4점의 가치가 아니에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맞죠? 그걸 버리고 다른 거를 다른 문제를 풀고 답을 맞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는 시간을 내가 그 문제 하나에 2, 30분을 써버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전략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도 체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순차적으로 푸신 분도 있고요. 과결론 먼저 풀고 전공 푸신 분도 있고 전공 풀고 과결론 푸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90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A형을 12문제인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평상시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시험은 좀 어렵구나. 그러면은 내가
한두 문제를 제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근데 너무 잘 풀려요. 그럼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뭐 평상시보다 내가 모의고사 봤던 시험보다 좀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어떤 모의고사가 쉬웠었는데 그 회차랑 좀 비슷하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내가 상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똑같이 본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전략 싸움에 대해서 1, 20점이 차이가 나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전공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2시에서 이렇게 4시간씩이죠.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끝나고 미니 테스트, organ 테스트를 봅니다. 그거 좀 알아주겠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예비 모의고사 있어요. 6월 보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공개. 그거는 외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9월, 10월, 11월 여기 이렇게 실전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안 나오네요. 실전 6회 통합 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총 10회를 보는데 이때 과결론까지 다 보는데 제가 출제를 합니다. 올해는 제가 실전에서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통합은 다른 분이 출제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전체를 다 출제를 해요. 그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80점 만점에서 내가 시간 배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완성형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험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하나인 건데, 원래 실험적인 거를 할 생각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건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비랑 이 좀 위험도가 따르거든요. 네, 강의실 뭐 배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배분이라든지, 실험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 칼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고전압, 고압 그러니까 고전류를 사용을 했을 때 또 화재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배정을 했을 때 고려를 했을 때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장비를 안 만져보고 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이 순서, 이 아주 이상적인 이 순서를 따라가면 실험이 잘 안 돼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적으로 설계가 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험은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걸 몰라요. 아주 단순한 진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항 빵판이라든지 이거를 막상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듯이 야 이거 너무 쉽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험을 시간 안에 좀 센스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할 겁니다. 문제는 2월에 12월에 시작하고요. 1월 초에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원래 물교론은 제가 그 강의는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처음에는 물리교육론이 우연찮게 학생들에 대해서 답이 없다, 안 돌아다닌다라는 말을 좀 들었었어요. 왜 이게 됐었냐면 물리교육론에 물리 실험 파트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특강 형식으로 하다가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기출문제집이 있냐라고 하는데 기출문제집이 없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기 5, 6월에 잠깐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다급한데 그때 기출문제집을 출간을 했고 올해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서는 올해 시험 끝나고 기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그 책들이 정말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시험용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중에 있는 전공책으로 임용 시험을 공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있는 물리교육론이라고 나오는 그런 대학교 교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교재인데 이거를 임용 시험으로만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시험적인 거에 좀 맞춰갖고 포커싱을 맞춰갖고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문학 5개념 심화 기출 같은 경우 그거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론은 한 1, 2월에 2개월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지. 여기에 이론하고 여기서 기출문제가 한 160개 정도 160개 정도 될 거예요. 160개, 170개 그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여기서 못 다루는 기출문제지. 기출문제는 5월에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2시에서 5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통합 모의고사라든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공과 같이 봅니다. 네. 그리고 출제는 제가 하고요.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상반기 전공교재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서는 제가 총 7권 썼거든요. 네,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역학 전자기, 통계 양자, 그 다음에 파동 현대, 그리고 물결론 기본서 이렇게 써놨어요. 물결론 기본서는 물결론 이론 플러스 그 다음에 교과서 실험하고 5개념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개정교육과 그 내용도 조금 일부 들어가 있어요. 개정교육과 내용은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하나씩 거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분석해갖고 써놨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공문제 기출문제집은 이거는 제가 오자마자 썼어요. 여기에 5년 전에 써놨는데 기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물리교육은 기출문제집 올해 쓴 것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업데이트 보는 내년에 한 1월 말 그쯤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도 먼저 사지 마시고요. 일반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 기본서는 지금 이미 탈고가 끝났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제가 좀 바꾸거든요. 네, 바꿔요. 조금씩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미리 사지 마시고 전년도 거에서 좀 많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업데이트 본이 완성되면은 카페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하고 물리교육은 기본서는 1월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종 찰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험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좀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시험은 열심히 안 한 학생도 합격하는 걸 또 봤어요. 뭐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전공적인 거를 일단 엄청나게 좀 학부 때 전공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운이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험 한번 봐볼까 했는데 예전에 대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6명을 뽑아요. 6명이 지원했어요. 1차에 그러니까 한 명 뽑아요. 5명이 1차에서 꽈락 맞아 버렸습니다. 한 명이 시험을 그냥 한번 봐볼까 했는데 그냥 합격해 버렸어요. 1차로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도 벌어져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모 지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6명을 뽑는데 4명이 전국 순위권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인원이 배치가 될지는 까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전이 올해는 안 뽑지만 갑자기 한 명 뽑는데 2-3명이 엄청나게 고득점자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시험은 운도 필요하고요. 정말 올바르게 노력을 해야지, 운을 이제 좀 제외를 하면 올바르게 노력을 해야지 합격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합격을 하느냐, 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앞서서는 뭐를 좀 평가를 해야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시험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나는 기간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알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지, 네, 그리고 통학을 하느냐, 아니면
노량진에 있어야 되느냐, 직강을 들을 거냐, 온라인을 들을까,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시간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네. 그래서 자기 객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객관을 할 때는 내가 한번 기출을 최근 한 2, 3년 정도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거 하나도 모르겠구나 하면은 이제 기본기부터 찬찬히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명심하세요. 전년도에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3개월 딱 놓으면 거의 반 이상 까먹어 버려요. 네. 그 자꾸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시야라는 건 뭐냐면,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임용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뭐 일반 물리를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이냐, 그 다음에 기입형이냐에 따라 달라요. 예. 그리고 뭐 일반 물리 시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9급 시험도 있고 7급 저기 서울시도 있고 뭣도 있고 국가 시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시험이냐 임용 시험이냐 또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예. 그래서 같은 일반 물리학이더라도 예를 들어 9급 뭐 물리학 개론을 가르치느냐 임용을 가르치느냐 똑같이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네, 다르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취지가 다르고 문제 형태가 좀 달라요. 네,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분석과 시야를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임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해갈 건지.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흡수고 삽질 반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하는 대로 무작정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뭐 하고 있는 이 피드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를 메꾸고 그리고 복습을 몇 번 할 건지가 나오는데 그냥 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빨리 지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네, 이 성장하는 거라든지 어디를 메꾸고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좀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계획표를 좀 작성을 하시고요. 계획표는 무리하게 작성하지 마세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한 100이라고 이룰 수 있는 게 100이라고 치면은 한 50%,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문제 풀 수 있다 하면은 한 50%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기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한 번 어겨버리면은 이게 그 하기가 싫어요. 다음에 또 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뭐가 약하구나. 아니 계산 실수가 좀 작구나. 문제를 잘못 읽구나. 계산력이 떨어지는 거야. 전공이 뭐 어떤 파트가 약하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복습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거를 자꾸 뭐 테스트를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좀 많이 보는데 미니 테스트도 보고 월간 테스트도 보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강제로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셀프로 이걸 잘 적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비중 있게 어느 파트를 이제 복습을 하든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처음에 앞 시간 이 시험을 앞섰을 때 이거를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실험 강의 오기 전에 한번 짜시고 그 다음에 계속 패고 그리고 제가 정말 제자들 중에 뭐 국제 올림피아드 금메달발 출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재교든 대한민국에 날고 긴다는 애들도 가르쳐봤고 되게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자기 말로 없다 하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결국에는 잘 되는 케이스를 봤더니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태도와 습관이 이게 엄청나게 맞는 걸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막 어떤 분들은 자꾸 유전자가 결정하느냐 이거 한데 저는 좀 반대예요. 막 뭐 수학의 필드 메달을 좀 받고 싶냐 이거 할 때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수학적 재능은 좀 타고난다는 약간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임용 시험을 보거나 뭐 수능을 보거나 이런 시험적인 대중화된 좀 시험을 볼 때는 저는 크게 머리 IQ 이런 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태도와 습관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도와 습관이 좋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하기 싫으면 집 앞 헬스장도 안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고 재밌으면 히말라야도 가요. 그래서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따라가고 이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진짜 맨날 다 틀리고 안 풀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하나도 안 가면 한 3개월 지나면 손 놔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리 흐름상 이렇게 맞게 잘 전개해 나갈 테니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마라톤 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히말라야 이제 등정인데, 시험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험의 특이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난이도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시험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5km를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km? 뭐 그냥 뭐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히말라야 등정을 하는 거는 얘기가 들려지죠. 그런데 5km를 그냥 걸어라 가면은 뭐 산책하면은 뭐 5km, 10km, 20km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 양적인 거냐, 난이도적인 거냐, 이게 틀려져요. 그럼 대비 방법도 다 틀려지거든요. 네, 그걸 좀 보면은 자, 시험 특이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얘는 난이도적인 거 보면요, 경사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사와 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반을 할 때 경사 암벽이 90도예요. 그런데 완전히 빈판이야. 그러면 정말 위험하겠죠. 100m만 암벽 등반을 하라 그래도 엄청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0m를 그냥 평지에서 걸어라 가면 누구나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길이는 뭐냐면 42km를 뛰어라 가면은 이거는 제한된 시간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못 뛰겠죠. 뭐 3시간 안에 돌아가면 일반 사람들도 뭐 마라톤 선수가 아니어서는 3시간 안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이 경쟁률하고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 시험 난이도적인 면에서.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비법이 틀려져요. 네. 대표적으로 좀 극악 난이도를 역사상 시험을 좀 가져와 보면 과거 시험 평균 수험 시간 30년, 그 다음에 경쟁률 3000대 1. 물론 뭐 왕이 바뀌거나 뭐 경사가 있거나 할 때는 뭐 시험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개최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반기 때는 좀 이게 유명무실화 됐는데 뭐 평균적으로 초기 보면은 이 정도 됐고요.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로스쿨 사라졌죠. 로스쿨로 바뀌었는데 한 8, 90년대 그때 경쟁률이 좀 높았을 때를 보면요, 평균 수험 기간 6년, 그 다음에 경쟁률 70대 1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100명이 들으면 한두 명 합격할까 말까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시험이었는데 임용은 그렇지 않아요. 임용이 한 5대 1 이 선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계획을 짜냐, 요거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법고시 같은 것도 보면은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돼 있겠죠, 당연히. 예, 한가득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양이 많고 내가 맞아야 될 걸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 단기간에 하기 힘들고 평균 수험 기간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그러면 시험 난이도들 같은 경우 임용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만점을 안 받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를 그러면 내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렵고 쉬운 거를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평지보다 왜 이제 난이도 기울기가 올라가면은 난이도가 상승하는 걸 뭐 기울기가 올라간다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히말라야 등정할 때 사람들이 많이 실종이 되거나 실패를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낚는 거,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요인, 낚아버릴 수 있죠. 이게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1, 2m 이 뭐 크레바스 같은 경우는 몇백 미터
이 깊이가 있는 그런 구멍이거든요. 네, 거기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거의 죽었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못 끌어올리거든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크레바스냐. 그 다음에 바람. 어마어마하게 기상이 바뀌어가지고 바람 불어버리면은 움직이질 못하죠. 그리고 바람 빙벽을 만나거나, 네.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 산사태 일어나면 뭐 다 쓸려내가 버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변수적인 요인들 때문에 등반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임용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를 난이도, 그러니까 조금 꽈서 내거나, 아니면 계산 과정이 길거나, 아니면 아주 쉬운, 아주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이는데 그냥 말로 낚아버리는, 네,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 이거 없이 그냥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많이 풀고 가가지고 그냥 어려운 거 나오면 풀면 되겠다. 이거는 얘기가 틀려져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강의 설계 같은 경우는 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합격률이 좋은 이유는 문제를 많이 안 드려요. 이거는 제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내겠다. 그러니까 연구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강사가 책임 회피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토스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너가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10,000문제, 100,000문제, 저 모든 전공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항수를 해가지고 한번 자기 공부 시간에 나눠보면은 이 어느 한계에서는 내가 복습이 2-3번, 5번 정도 어느 정도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이 수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면은 특정 아주 특정 상위권을 제외하고는요, 중상위권 이하부터 빨리 죽어버립니다. 네, 그 점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총 제공하는 문항은 1000에서 1500 문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한정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 복습은 10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가고 실제 시험에서 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계획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봤을 때 한 1000문제 정도 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복습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을 두드려가지고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000문제에서 1500개 안에 적중을 하고 집단을 이 상위권으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능력치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학생들한테 항상 그 말하거든요. 내가 고생하는 만큼 여러분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이런 게 이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있죠? 다른 거 안 해도 다 합격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세분하게 보면요. 물리가 여러분들이 뭐 역학, 전자기 이렇게 되면 두리뭉실하잖아요. 전공책 봤을 때도 두리뭉실하고 그냥 이렇게 하구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데, 시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뭐냐면 임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돌이 나오면 충돌 공식을 써가지고 1차원 충돌이 나오면 충돌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풀리더라, 기출이. 그러면 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역학은 뭐 1, 2차원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나오고 뭐가 나오다. 그러면은 회전 운동에서는 뭐를 유심히 잘 물어보고 이 핵심 개념이다. 그래서 회전 운동이 딱 나왔으면 거기서 바로 꺼내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폴더 형식으로 카테고리가 역학이다 하면 일반 물리다 하면 쭉 이렇게 나오고, 뭐 전자기다 하면 쭉 나오고, 어느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중요하니 그걸 끄집어내는 훈련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게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되면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해와 흐름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와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보여요. 그래서 재밌어요.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물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왜 이게 배우는지를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구조화가 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무리의 시야가 좀 확장됩니다. 알아두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오프닝 학습법은 제가 만든 건데 이 임용 시험이 딱 애매한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이면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객관 시험이면. 근데 완전 서술형 시험이면 또 이렇게 못 가르쳐요. 완전 뭐 5급 시험이다. 뭐 경쟁률이 뭐 한 100대 1, 뭐 50대 1 이렇게 가면은 지엽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되는데 임용의 4점짜리 시험이죠. 보통 2점, 4점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7, 8분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읽고 내가 답을 내야 되는데 3, 4개를 답 내야 되죠. 답을 뭐 2개에서 3, 4개 정도. 그때는 손절 타임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내가 어느 파트다. 어느 파트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떠한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문제 절반 정도 읽고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오프닝 학습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문제를 읽어요. 또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읽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해요. 뭐냐면 이거를 주어진 걸로 어떻게 풀어볼까? A형으로 풀었다가 안 돼. B로 풀었다가 안 돼. C로 풀었다 안 돼. 아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동전 넘기기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이 문제를 건드려 보고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킬러에 걸려버리면 난리가 나버리겠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산을 계속 몇 번, 3, 4번 해보고 4, 5번 해보고 이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 유형화가 돼 있었지라고 파악을 하면 그 바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거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풀 건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손절을 칠 건지 이거를 척도를 조금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시험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알았어 그 전략이 좋았어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풀 때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이때를 실질적으로 이제 써먹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내가 하던 방식대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그걸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게 답안지거든요. 직강 오신 분들 한 해 이렇게 돼요. 어플 같은 경우는 어플에도 강의 일정 나와 있거든요. 저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보면은 정승현 전공물리 치면은 어플 나와요. 그럼 강의 일정도 제가 올해 업데이트 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모의고사 샘플 그 답안이 아니라 저기 성적표 샘플인데 조금 바뀔까 생각 중이에요. 이 난이도를 추가 코딩 해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드릴 텐데 어떤 문제가 킬러였는지 제가 내면 어떤 문제에 답이 좀 정답률, 뭐 오답률,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조금 분석표를 추가를 할까 좀 생각 중인데 그거는 추가가 되면은 카페에 공지할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뭐 나중에 이게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성적표를 제가 받으면 평균 나오고 제게 본인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석차 나오고요. 그리고 물결은 A, 물결은 B는 이제 통합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역학, 전자기, 양자율통, 광학, 현대물리 내가 어떤 식으로 과목별로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위 30% 평균하고 전체 평균에 대비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하고 어떤 과목이 취약하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표를 나와요. 그리고 성적 변동은 6월부터 통합까지 전체를 보면 11회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성적이 어떻게 되고 쉬울 때 성적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아마 뭐냐면 문항별 난이도. 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걸 맞았는지 쉬운 걸 틀렸는지 이걸 좀 평가를 할 수 있죠. 왜냐면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공이 56이고요. 과교론이 24 이거죠. 내가 전공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내가 40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여기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50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공적인 거 계속 봤더니 실수를 하고 내가 한 40점 초중반 정도를 받을 수는 있겠구나 하시면 한두 문제를 손절하셔야 돼요. 50점 이상이 목표가 심지어 50점 이상 받으신 분도 한 문제를 안 푸신 분도 계세요. 뭐 반 문제라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발상을 벌여야 되는 게, 물론 쉬우면 다 풀어야 되겠죠. 근데 발상을 벌여야 되는 게, 무조건 시험은 다 풀어야 된다라는 고시에서는 버려야 돼요. 내가 풀 수 없는 거는 손절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다른 거를 검토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데 시간을 쏟아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쌤 계산 실수 때문에 무조건. 쌤 이 문제는 몰랐어요. 그래 아쉬워. 이런 말은 거의 안 나와요. 예? 계산 실수 때문에, 문자 실수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실제에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가기 때문에 시야가 확 좁아진단 말이야. 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문자 실수, 계산 실수 이거를 잡으려면은 시간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남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이 엄청나게 출중해가지고 다 풀고 2, 30분씩 3, 40분씩 남으면 좋지만 그러신 분들이 드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두 문제 A형에서 하나 B형에서 하나, 많게는 두 개, 어려우면 이 한두 문제를 손절하더라도 충분히 합격 점수 나와요. 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으니까 한두 문제를 손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검토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특이한 시험 체제에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마 한 문제를 버려라고 하는 강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합격률도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올해 계속 떠들어가지고 올해 합격률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가르쳐본 데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시험을 쳐서 본 거, 대학교 때 학부 때도 마찬가지고 본 거를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남들이 10번 보면 3, 40번 봤어요. 네? 그리고 본 거를 틀리면 손가락을 자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도 연구하고 뭐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경지에 오르다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출제자가 이거를 내겠구나, 올해는 이게 나오겠구나 하는데, 그냥 뚝딱뚝딱 하면 모의고사 A 하나 나오고 B형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모의고사 한 세트 만들 때도 23개 문항을 거기론까지 포함을 하면은 100개 이상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걸르거든요. 예? 예, 그냥 대충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면은 모의고사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난이도 배치를 하고 뭘 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노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또 추가적인 거 같은 경우는 한 OT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1년에 잘 하셔가지고, 이게 임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거든요.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아시죠? 정말 초수분들도 충분히 성적 잘 받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설명회 마치겠습니다.